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으로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뉴욕 연은이 SMCCF 회사채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으며 ETF와 마찬가지로 매각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장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네요. 근데 이게 과연 좋게 좋게 잘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은 영향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거대 기업들의 지배력을 억제하고 경쟁력 시장을 추구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2 의사록에서 향후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있어 과도한 긴축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놓기도 했고요. 한국은행이 일본 및 중국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로 보여진다라는 것은 이번에 중국은 해당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잘 방어를 했다라는 측면으로 경제 성장률 추이를 높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백신 접종에 대한 추이와 올림픽 특수 부분을 보게 되면 상대적 대비 최악은 좀 면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아마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2.13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미 경제 지표가 균일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못하고 있는 점과 6월의 FOMC 의사록에 대다수 연준 위원들의 테이퍼링에 대한 인내심에 강조한 점을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부분과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사우디와 아랍의 쿼터 조정량의 불협 화음이 지속됨에 따라 이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되기도 했었지만 원유 재고에 따른 감소로 인해서 좀 그나마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게 되면 전기가 남은 제주도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면 아무래도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의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이제 약간 후보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제주도도 약간 전기가 여유롭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 때문에 아마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축의금을 받는 지속 가능한 결혼식이라고 해서 최근에 4단계까지 격상이 되면서 친구, 지인은 불가하죠. 오로지 친척만 40코인 이하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대한 전달을 그래도 하고자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그런 형태로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되게 재미있고요.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가 또 잘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장부의 기록이 남으니까 야 내가 갔어 언제 날짜 나오죠. 네, TX 아이디만 주소만 보아도 딱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뭐 거짓말 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아마 이거는 그냥 저보다 제 구독자 분들의 이제 약간 연령대가 다 형 누나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 부분에 대해서 이 축의금 내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받겠다라는 의지, 주고받고 확실하게 끝맺음을 하면 그 인맥도 끝맺음이 거기에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뭐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한편의 공연을 보러 간다라고 해서 공연료 지급으로 저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내 결혼을 할 때도 그게 많이 안 왔다라고 해서 서운함이 좀 있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그런 거를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절친이 제 결혼식에 안 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막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뭐 제 친누나가 그런 거 가지고 좀 많이 뭐 좀 거리감을 좀 많이 두었던 사례를 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형태로 보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디파이 이자 농사 연간 이자율 10에서 15%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중개인, 즉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측면이 꽤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굳이 디파이 안에서도 광고 홍보 없이도 잘 돌아간다라는 점. 그게 다 세이브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게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서클 CEO가 USDC 상세 정보 SEC 제출 서류에 밝힌다. 즉 IPO를 하니까 우리한테는 더욱더 투명한 보고서가 조만간에 더 보기가 편하게끔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의회에서 비트코인 법을 발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빗썸의 테크 아카네피 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투자사 1000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해서 에비뉴 캐피탈이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 비트코인당 33,525달러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22 총재가 다음 주 CBDC 탐색 단계 시작 승인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호주의 최초 암호화폐 주식 동시거래 지원 플랫폼을 탄생할 예정이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판이 커지고 있죠. 미국에서 이거 선물 부분 늘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를 좀 잘 보고 있으니 호주는 호주 스타일대로 이렇게 좀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플러그가 우리은행하고 커스터디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한국은행이 디지털 사업의 모의 실험에 3곳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라운드X, 라인플러스, SK가 이런 사업에서 아마 들어갔는데 최종 누가 될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고요. 체코 투자자가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에 1850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많은 급등의 맛을 좀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스라엘의 중영사관이 이스라엘 펀드 ETF 비트코인 투자 소식 공유 후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게 참 그렇다라는 거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세금 내기 싫어서 비트코인 부자가 된 미국인들이 시민권을 버리고 국적 세탁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CNBC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민권 이전을 도와주는 전문 대행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는 플랜B 패스포트이다. 3년 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고객으로 해 조세 피난처 국가에서 합법적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요건의 이름처럼 요건을 대체할 조세 피난처 요건을 통해 해외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총 7곳이 있다고 합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키츠 네비스와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나다, 센트 루시아, 엔티가 바부다 와 뭐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또 보게 되면 왜 그러냐를 대해서 또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데요. 미국 국세청 IRS에서 버추얼 커런시에 대해서 이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es를 해놓고 세금 보고 방법은 세금에 대한 서류를 다운받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년 이하 보유와 1년 초과에 대한 보유에 따른 세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자료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최고 37%에서 0에서 20% 세율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1년 전과 1년 후에 차이가 꽤 크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향은 주식과 거의 비례합니다. 미국은 장기 투자할수록 그만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세금 계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월달에 비트코인 1000달러에 매수를 했고 20년도 2월달에 5000달러로 매도를 한 이후 차익은 4,000달러 정도가 됐다라고 가정시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2020년 소득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라면 롱텀 세율 15%가 적용이 돼서 600달러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0.1달러의 이자를 받았다면 공정시장 가격 기준으로 이 스케줄 1 아웃더 인컴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의 재무부가 $10,000 이상에 대한 IRS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한방에 부자가 됐으면 당연히 굳이 미국에 살 필요는 없죠.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통화량 추이가 많이 증가를 못했고 그 통화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극소수에 있는 부자들밖에 없었고 그 부자들이 아주 우월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그런 파급력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꽤 있었죠. 그 대신 이제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 그런 부자들은 오히려 국가들도 상당히 관리 체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좀 눈치를 좀 보았지만 지금은 통화량 추이가 좀 늘어남으로써 부자들도 좀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화폐가 제한이 많이 되어져 있으면 절대 부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자들이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내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도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없는 친구들이 이제 취업 비자 걷고 사업 비자 받아갖고 뭐 여기 대주해보고 저기 대주해보고 몇 년 동안 그걸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귀찮은 부분이 있지만 돈만 많으면 그냥 비자 그냥 다 프리패스입니다. 거의 전 세계 거의 프리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돈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그 안에서 엄청난 파급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 매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에서 플스4로 3,800대 규모의 암호화폐 채굴장을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통화 부분을 보게 되면 아주 그냥 마탱이가 갔어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추이에 대해서 최근치를 보게 되면 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통화가 박살이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리니 분들도 있고 제 진짜 아주 극소수 1%밖에 안 되는 젊은층 분들도 꽤 보고 계시니까 왜냐면 통화가치가 하락이 되면 이제 그 나라 안에서 모든 걸 다 제품을 만들어내면 상관이 없죠. 근데 뭐 생활 필수품이나 생활 필수 소비재 부분도 이 국내에서 못 만드는 것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국에 있는 통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면 그 교환의 매개체가 많이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 생활 필수품 부분도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여기서 뭐 거의 뭐 주식에 뭐 거의 배수만큼 올라가고 있죠. 뭐 물가가 미쳤죠. 그래서 이번에 빈부격차 부분이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고 만약에 종료화되고 조금이라도 미국의 금리가 조금만 올려도 아마 나머지 그 해당에 있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거의 탈출하지 못했던 국가들은 거의 다 좀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좀 과거 때부터 힘들었던 국가들은 더 박살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4천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위안 빨간 봉투에 배포 중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대 도시에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2억 3천만 위안 약 3,500만 달러 정도를 발행을 했고 이게 이제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맞춰져 있는 형태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문화로는 이 빨간 봉투로 주는 게 문화예요. 예,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없어지면
이제 디지털 이모티콘을 좀 써서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현금이 가장 많이 쓰이는 시즌입니다. 거의 관례이고 안 줄 수가 없어요. 분위기상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분위기상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이오스 개발자의 블리시 거래소를 언급을 했는데 해당 트위터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오스 부분에 대한 가격만 보시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려하는 게, 야, 보지 않았냐, 이런 대형 호재다, 안 올라간다, 거의 XRP급이다, 같이 이제 쌍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오스 질려버렸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블리시와 이오스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IPO를 한 뒤에 해당에 있는 가치가 코인의 상승으로 인해서 채굴 회사들이 급등을 했던 보여줬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인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블리시에 대한 가치는 코인 이코노미가 앞으로 재평가를 계속 받고 계속 내재화가 되면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바이낸스 투자자 소송 휘말렸다. 거래소 정지로 수천만 달러 피해가 있었다. 근데 이게 뭐 꼭 바이낸스뿐만 아니죠. 다 그랬습니다. 팬데믹 때 뭐 정확한 기억이 나지만 2020년도 3월 20일인가 뭐 10일에서 20일 사이인 것 같은데 그때도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서버가 터졌던 곳이 오히려 저희한테 도움이 더 됐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 가격 못 왔어요. 진짜로. 그냥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현물만 했던 분들한테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자동 프로그래밍으로 계속 숏의 비중이 훨씬 커졌던 걸 저는 실시간으로 좀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당 방송도 그때 당시에 했었고요. 근데 그게 하나가 터져주면서 또 다른 거래소들이 터져주면서 청산이 되면서, 청산되면 갑자기 롱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롱 베팅으로 갑자기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좀 더 안정화가 되긴 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선물을 했던 분들은 야, 너 때문에 손해를 봤다 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이게 입장적 차이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면 거래소가 터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예. 근데 그런 많은 양을 처리하기에는 민간 거래소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둘 다까지 아니겠네요. 선물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그래도 좀 보이지 않게 수혜를 보긴 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었고요. 외신 주간 데이터 보고서에서 이 비트코인, 이더, 디파이, NFT 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 조금 내용이 긴데요. 요점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기업 조달 2분기 부분을 보게 되면 18.2조 원으로 크게 갱신하는 형태가 있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블록원 부분을 보았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과, 거래소 일간 거래량 추이가 좀 많이 꺾였다라는 거, 그게 언제부터 5월 하순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고 회복이 6월 넷째 주에 좀 보이려고 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 순환율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30일 순환율이 15년도 10월 아래로 내려갔고 대표적인 가격 하락에 연동되는 형태 때문에 감소했다라는 측면과, 채굴자의 축적 재개가 이번에 포지션이 다시 조금 돌아섰다 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활성 사용자 수도
온체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이번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줬던 활성 사용자가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다,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거래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액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더 저렴하게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이거에 따른 이자 농사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꽤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시간 좀 쪼개가지고 이자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스에 대한 수수료가 좀 상당량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쁠 수가 있어요. 가격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해당에 있는 높은 가격 추이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역기능이 있다는 점을 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더리움 활성 주소수 또한 당연히 그만큼 많이 감소한 수치를 또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보게 되면 2021년 3월 상순 수준에 되는 48만 주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디파이 내용을 보게 되면 131조 원 정도가 락업이 되어져 있고, 전주 대비 그나마 좀 1조 원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NFT 부분을 보게 되면 4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으며, 전주에 이어 3월 이후 거래량이 대부분 차지했던 크립토 펑크를 대신해서 하나가 더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이더가 저 정도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으로 남아져 있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크립토닷컴에 대한 앞으로 출시 내용과 그 다음에 파라과이의 법안 의회 제출이 14일에 있고, 그 다음에 15일날 대시의 하드포크와 18일날 그리스케일의 이제 락업 해제 부분으로 인해서 한동안 이 7월과 8월 달까지 끝나게 되면 거의 물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일시적인 하락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한편은 여기에서 나왔던 락업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분들은 이미 짜릿한 맛을 다 느꼈기 때문에 다시 아시잖아요. 제가 적절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도박으로 좀 보면 안 되겠지만, 수익률이 도박 이상만큼 올라왔던 수익률입니다. 예. 그레스케일에 대한 그 공식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자랑을 메인 페이지에다가 해놨거든요. 그러면 몇백 퍼센트 이상 올랐다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이만큼 운영을 잘합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그 중독의 맛을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